2023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현재까지 열린 경기 중에 최대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지난 대회 준우승팀인 대한민국도 이 연령별 월드컵에서는 그동안 좋은 성과를 내왔지만 그래도 이제 프랑스와의 첫 경기 이길 거라고 예상한 분들 많지 않았고 저희가 프리뷰에서도 배당률 차이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프랑스한테 너무 높게 나온 거긴 했죠. 예. 왜냐면 프랑스도 이번에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 날 게 아니라고 저희가 그런 식으로 얘기도 하긴 했었죠. 예,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봤을 때 프랑스의 매서운 공격이 있긴 했지만 네. 우리 선수들이 정말 단단한 조직력과 또 신속한 역습 축구로 유럽의 강호, 유럽의 19세 대회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인 프랑스를 2대1로 꺾었는데요. 이 결과가 전반전도 우리가 1대0으로 앞섰고 또 최종 스코어도 2대1로 이기면서 심지어 우리가 2대0으로 좀 세게 골까지 넣으면서 쉽게 가져가나 싶을 정도로 좋은 경기를 펼쳤거든요. 대체 어떻게 우리가 공식 대회에서 처음으로 프랑스를 꺾을 수 있었는지 부버지 김현민 기자와 함께 주요 장면들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 프랑스는 4-3-3, 대한민국은 지난 20세 이하 아시안컵에서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던 4-4-2를 들고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4-4-2 포메이션을 쓴 거는 약간 조금 어느 정도 포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윤 선수를 이제 투톱으로 배치한 것 자체가 강상윤 선수가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도 소화할 수 있는 선수지만은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로 많이 서잖아요. 예. 앞에서부터 압박을 하겠다라는 것과 상대 수비 라인을 괴롭히겠다는 포석과 또 이제 4-4-2가 간격 유지와 역습에 매우 효과적인 축구인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번 경기에서 한국 대표팀이 계속 역습과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은 완전히 내려올 때는 또 이제 두 줄 수비를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프랑스한테 슈팅 각도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이제 김은중 감독의 전술적인 노림수가 잘 맞아 들어갔다고 볼 수 있고 특히 이번 F조에서는 분명히 프랑스가 최강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수비적인 전술을 준비한 거거든요. 실제로 원래는 강상윤 선수가 뛸 이 중앙 미드필드 자리에 센터백인 이찬욱 선수가 배치돼서 완전히 수세에 몰릴 때는 또 이찬욱 선수가 두 명의 센터백 사이로 내려가서 3백을 형성하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일부 순간에는 뭐 3-4-3처럼 표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난 20세 이하 아시안컵 때 핵심 2선 공격수로 뛰었던 배준호 선수가 또 아예 빠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수비적인 포석 때문에 전술적으로 그렇죠. 이제 공격 숫자를 줄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리고 공격 라인에 장신 공격수인 이영준 선수를 쓴 것도 이 선수가 사실 20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완전한 주전이 아니었는데 그렇죠. 이제 세트피스를 노렸던. 예, 그리고 그게 적중했다라고 할 수 예.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이영준 선수가 어쨌건 그 높이가 있다 보니까 역습을 할 때는 결국 롱볼을 많이 때릴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서 예. 이제 이영준 선수가 그래도 그걸 받아주고 또 이제 피딩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했었죠. 예. 예, 그리고 사실 뭐 대회전에 가장 주목받았던 강성진, 이 김용학 선수가 좌우 측면에 퍼진 데서 그래도 공격 때 자신들의 센스를 보여줬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상했던 상당수의 선수들이 이제 선발 명단에 들었습니다. 예, 그 4-3-3 포메이션을 들고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주주가 조금 측면 공격수 선발 출전한 게 약간은 예상 외라고 할 수 있겠는데, 주주는 사실 이 경기에서 별로 못하면서 예. 결국 가장 먼저 교체 아웃됐죠? 예, 그리고 알랭 비르지니우스가 이제 가짜 9번처럼 최전방에서 골을 노리는 역할을 했고요. 바렐라라고 표현이 된 이 선수가 이제 플레이를 보니까 세메도라는 이름이 있어서 중계 중에는 이제 세메도라고 많이 불렀고 예. 이제 주쿠루, 뭐 케이타 그리고 페레이라까지는 이제 예상했던 포백 라인이 구성이 됐습니다. 예, 뭐 바렐라는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전문 왼쪽 풀백이 저 선수 한 명이잖아요, 프랑스가. 예, 그 미드필드 라인은 저희가 또 주목했던 플로랑 산체스 다실바. 이 선수도 이제 저희가 플로랑이라고 얘기 드렸는데 중계 중에는 다실바라고 이제 이름이 많이 나왔어요. 이 예. 선수가 이제 중원을 좀 이끌었다. 경기 주요 장면 보시면 사실 초반에는 프랑스가 좋은 장면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다실바 선수가 특히 이제 조금 이 경기에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양지의 패스들을 공급을 좀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많이 올라가서 슈팅도 많이 때렸었고, 근데 이제 비르지니우스 선수는 위협적이면서도 알아서 못 넣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어요. 예. 확실히 이거가 가짜 9번은 가짜 9번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조금 보여줬다라고 할 수 예. 있죠. 확실하게 문전을 위협하지 못했는데 특히 이 6분의 이 장면은 다실바의 스루 패스도 좋았고 비르지니우스의 심투도 좋았지만 이 장면 어떻게 보면 이제 김지수 선수가 예. 왜 제2의 김민재냐. 예. 사실 실제로 나폴리에서 김민재 선수가 뛰듯이 왼쪽 센터백으로 나와서 배우 침투를 빠르게 커버해주는 그 김민재 선수를 연상케 하는 좋은 수비를 보여줬어요. 워낙 이 선수가 키가 큰데 속도까지 갖춰서 그래서 이제 제2의 김민재한 얘기 드는 건데 그걸 확실하게 보여준 장면이었죠. 왜냐면 비르지니우스는 정말 빠른 선수거든요. 예. 하지만은 그 경합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윙 플레이어인 비르지니우스가 더 빨리 갈 것처럼 보이지만은 김지수가 커트를 해낸 거죠. 10분에는 우리의 좋은 공격이 있었는데 전방 압박을 많이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영준 선수가 직접 이제 상대의 후방 패스를 끊어내고 중거리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아쉽게 골키퍼 정면이었습니다. 네.
13분경에는 상대 이제 왼쪽 풀백인 바렐라가 이제 대각선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를 이제 김준홍 골키퍼가 선방을 해냈죠. 그리고 사실 이 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승리한 데 있어서 김준홍 골키퍼의 눈부신 선방쇼를 빼놓을 수 없긴 하고요. 예, 지난 2019년 대회에서도 빛광현이라고 이제 이광현 선수가 단신이지만 대단한 순발력과 선방력으로 주목받았는데 이번 대회는 김준홍 선수가 정말 첫 경기에 불꽃 선방을 펼쳤습니다. 프랑스가 그래도 측면 공격수들이 좀 힘도 좋고 빠르다 보니까 측면 공격을 많이 했는데 21분에 이제 오도베르 선수가 컷백할 때도 최석현 선수가 빠르게 몸을 던지면서 막아냈어요. 예, 그 오도베르 같은 경우는 특히 후반전 와가지고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우리나라가 특히 전반전에는 잘 제어를 했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저희가 이 장면 하나만 보여드렸지만 실제로는 계속해서 측면을 파고들면서 크로스하려고 하고 컷백하려고 했는데 다 이렇게 몸으로 막아냈던 장면들이 여러 번 있다가 이제 22분에 우리가 깜짝 선제골을 넣었는데 역시 역습 공격이었어요. 예, 그 강선진 선수가 이제 그 전진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그 김용학 선수가 예술적인 스루 패스를 찔러준 거를 순간적으로 약간 교차되듯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승원 선수가 들어가가지고 이제 골키퍼와 1대1 장면에서 골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예, 강성진, 김용학 선수가 원래는 전방에서 이렇게 공격을 해결하는 역할들을 해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본인들이 밑으로 내려와서 연결고리 역할을 해줬고 네. 그러면서 본래는 중앙 미드필드이자 주장인 어떻게 보면 골을 넣는 역할을 많이 하지 않던 이승원 선수가 3자의 움직임으로 치고 들어갔고 여기서 또 골키퍼와 1대1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하게 구석을 잘 보고 때렸기 때문에 이게 좀 팀 플레이로 넣은 것도 있고 선수들이 좀 많이 준비한 플레이가 아닐까. 네, 상대팀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않은 선수한테 실점을 허용하게 된 거죠.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4-4-2 포메이션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정말 좋은 골. 그러니까 팀의 골이 나왔다고 할 수 있겠고 또 이 골 이후에 이제 프랑스가 좀 급해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가능할 수 있는 게 또 이렇게 그 이승원 선수가 올라갈 때 강성윤 선수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예, 이 이후에 이제 프랑스도 좀 급해졌어요. 사실 처음에는 공격을 하면서도 여유가 보였는데 뭐 끌려가다 보니까 총공세를 했거든요. 실제로 32분에는 비리지니우스가 문전 왼쪽에서 슈팅한 게 옆구무를 때리기도 했는데 그 뒤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한국 선수들이 골을 또 넣고 앞서가기 때문에 수비할 땐 거의 다 내려와서 네. 뭐 이제 공간을 안 줬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공격은 했지만 뭐 이렇다 할 위협 장면은 없었고 오히려 전반 추가 시간에 이 강성진 선수가 프리킥 상황에서 좀 먼 거리였는데 네. 왼발 가마차기 슈팅이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가는 정말 좋은 킥을 또 때렸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전반전은 그래서 이제 점유율이 60% 이게 이제 피파에서는 이 경합 점유율을 넣다 보니까 실제로 한국의 점유율은 28%에 불과할 정도로 프랑스가 공을 많이 가져갔지만 슈팅 숫자는 이제 프랑스가 6대5로 근소한 우위였고 오히려 유효 슈팅은 한국이 2개, 프랑스가 하나에 불과할 정도로 조금 효율적인 경기를 우리가 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체 점유율로 놓고 봤었을 때가 이제 63대 37로 나왔었거든요. 전반전에요. 이 얘기는 경합 과정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세를 점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말 그대로. 왜냐면은 경합 상황에서의 우리나라의 점유율이 더 올라간 거니까요. 예. 반면 이제 프랑스는 3%밖에 올라가지 않은 거고 우리나라는 거의 10% 가까이 올라간 거니까 경합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실 하프타임에 조금 의아한 교체가 있었어요. 오히려 이제 끌려가는 프랑스가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교체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찬욱 선수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수비형 미드필드로 뛰었는데 교체가 되면서 원래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인 박현빈 선수가 투입이 됐거든요. 기자회견 내용들을 기다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창욱 선수가 빠지고 박현빈 선수가 들어오면서 더 우리나라가 밀리기 시작했던 부분들이 있고 전술적인 포석으로 그렇게 나온 데다가 선제골까지 넣었으면 이걸 도리어 더 가져가는 게 맞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비적인 역할을 맡은 이찬욱 선수를 빼고 조금 더 미드필더인 그냥 박현빈 선수를 넣은 거는 아마도 부상 같은 것도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들게 하거든요. 실제로도 이찬욱 선수가 이제 키가 큰 선수고 박현빈 선수는 이제 신체 조건도 좀 왜소한 편이다 보니까 이런 수비적인 역할에 있어서는 분명히 상대가 파장 공세가 올 텐데 이해하기 좀 어려운 교체였기 때문에 부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프랑스는 선수 교체는 없었지만 왼쪽 측면을 보던 주주를 오른쪽으로 보내고 오도베르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사이드 체인지를 했죠. 그리고 그게 정말 효과적으로 작용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오도베르가 굉장히 이제 후반 들어가지고 접고 슈팅을 굉장히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이러한 가운데 이제 먼저 그 48분경에 플로랑 다실바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가져간
가져간 게 이제 수비 맞고 골대를 빗나갔었고요. 예. 그런 가운데 우리도 역습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 50분에 이 장면도 김용학 선수가 확실히 센스가 있더라고요. 이제 문전 우측에서 공을 잡았을 때 두 명이 달라붙었지만 여유 있게 공을 이제 뺏기지 않는 각도로 빼놓고 또 세 명이 에워쌌는데도 그 틈 사이에서 왼발 슈팅을 때린 게 물론 이제 골키퍼가 잡아내긴 했지만 뭐 개인적인 능력 좋았던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정말 가장 위험천만했던 장면이긴 그렇죠. 했었죠. 철렁했어요. 예, 비르지니우스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박현빈 선수가 이제 그 헤딩으로 걷어낸다는 게 골대 안으로 그대로 빨려 들어갈 뻔했거든요. 근데 예. 김준홍 골키퍼가 이거 진짜 막기 힘들었는데도 손을 쭉 뻗어가지고 선방을 해냈던 거였죠. 이건 사실상 한 골을 막아낸 선방이었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막아낸 게 기적일 정도로 예. 이제 근거리에서 딱 바뀌었고 실제로 골대 안으로 확실하게 그렇죠. 들어간 장면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교체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사실 이거는 반응조차도 할 수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예. 엄청난 그 선방을 해냈고요. 또 이런 장면들이 계속 좀 나왔던 게 오른쪽 측면이 무너지면서 주주가 오른쪽으로 가서도 또 예. 돌파 잘 됐어요. 그러면서 비르지니우스가 또 슈팅을 했는데 여기서 솔직히 골 먹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도 골키퍼 정면으로 향했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비르지니우스가 좀 아쉬웠죠. 예. 이번 경기 때 슈팅들이 골키퍼 정면이거나 아니면 골대를 빗나갔어요. 예, 예.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거였고 55분경에는 아델린의 슈팅을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제 수비 라인으로 많이 내려와서 밀집 지역에 많이 있었다 보니까 여기도 보면은 상대 방향 쪽에 거의 5명이 몰려 있잖아요. 일단 6명이 몰려 있는 거죠. 예, 예. 그 정도로 밀집 수비를 펼치다 보니까 이제 그 수비 맞고 이제 튕겨져 나갔고 여기서 이제 그 오도베르가 그대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게 골대를 살짝 빗나갔습니다. 예, 사실 뭐 수비를 피해서 슈팅했고 김지수 선수가 몸을 쭉 뻗고 다리까지 쭉 뻗으면서 각도를 예. 좁히려고 했는데 그거까지 피해서 때렸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골대 옆까지 나갔습니다. 근데 이거 저는 살짝 굴절된 것처럼 보이긴 했어요. 방향이. 근데 심판은 그냥 골라인 아웃을 선언을 한 거죠. 예. 이게 만약에 그 정말 김지수 선수 맞고 살짝 굴절된 게 맞다면은 이게 정말 아슬아슬하게 빗나갔었기 때문에 이러면은 슈퍼 태클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는 예, 거죠. 뭐 그걸 떠나서도 이 위치에서 위협적인 상황에서 김지수 선수의 플레이가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장면이라고 또 볼 수 있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오도베르가 이제 커팅하는 플레이가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네. 오도베르가 왼쪽에서 이제 중앙으로 접고 들어오다가 중거리 슈팅을 가져갔으나 이것도 이제 골대를 살짝 빗나갔었죠. 예, 이게 57분까지 그러니까 후반 시작하고 거의 뭐 15분, 20분 가량은 우리가 솔직히 뭐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이찬욱 선수가 빠진 이후 수비에 문제가 생기니까 김은중 감독이 59분에 2명의 선수를 동시에 교체했는데 이게 좀 체력적인 부분도 있지만 수비 강화의 포석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역습 속도를 조금 살리기 예. 위한 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시점까지는 사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예.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장면들을 많이 빼서 그렇지 그렇죠. 너무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있어서 이러면은 실점 나온다 조금 우려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역습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 조금 지친 김용학 선수를 빼고 이지한 선수를 투입을 했던 예. 거고 그리고 풀백인 배서준 선수를 빼고 센터백인 황인택 선수를 넣으면서 물론 수비의 대형은 유지했지만 조금 더 수비적으로 이제 라인을 구성했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랑스의 공격은 이어졌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몸으로 막는 상황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오도베르의 슈팅을 이제 수비가 여기 좀 몇 명이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예. 생각보면 전원이 아닐까 싶어요. 예. 박스 안으로 기준을 보자면. 예,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좁혀가지고 수비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버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약간 좀 후반전은 무리뉴 예. 축구. 예. 후반전만 놓고 보면 약간 좀 로마와 레버쿠젠 경기가 생각이 날 정도였는데 어쨌건 오도베르의 슈팅이 이제 수비 맞고 흐른 거를 여기서 이제 주크르가 좋은 위치에서 득점 찬스가 있었는데 센터백이다 보니까 클리어링을 해냈죠. 예, 그리고 또 뭐 수비가 많다 보니 위로 차려고 했던 의도도 있었겠지만 황당하게 빗나갔고 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렇게 두들길 때 허용할 수 있지만 이걸 잘 피해내면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 특히 이렇게 밀리는 팀에서 중요한 건 세트피스다. 그렇죠. 예, 그 프리킥을 얻어낸 상태에서 이제 이승원 선수가 정교한 프리킥을 올린 거를 이영준 선수가 앞에서 잘라먹는 형태로 헤딩 슈팅으로 골 넣은 거였죠. 예, 64분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원래 다른 선수 한 명이 니어포스로 달려 들어가니까 그쪽으로 프랑스 수비수들이 조금 흔들려 갈 때 이영준 선수가 따라 들어오면서 헤더를 했는데 슈팅도 잘했어요. 바운드 되면서 들어갔는데 또 골문 구석으로 들어간 거니까 사실
리플레이도 당연히 훈련 중에 또 네. 합을 맞췄던 준비된 골이었다. 네. 김은중 감독 대단한 그 준비를 잘한 것 같아요. 예, 제가 봤을 때도 그가 경기 자체를 그래도 주도는 대부분은 이제 프랑스가 했는데 준비 과정이라던가 움직임 자체들이 다 첫 번째 골도 이거는 준비된 그런 과정이었다고 그렇죠. 보이거든요. 그리고 세트피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그 프랑스전 대비를 굉장히 많이 그것도 다양한 방식의 공격 패턴을 준비를 한 걸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뭐 우리 선수들 상당수가 K리그에서 뛰고 있고 이영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김천상무 선수다 보니까 이렇게 또 경례 세레머니를 멋지게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네. 2대0까지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굉장히 유리해졌을 때 프랑스는 이제 급하잖아요. 네. 실점하자마자 3명을 동시에 교체하면서 골을 넣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공격 강화에 나선 건데요. 일단 뭐 주주 빼고 공격수인 에페켈레를 넣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미드필더인 아델린을 빼고 공격수인 TBD를 넣은 거고요. 심지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인 본도를 빼고 공격형 미드필더인 마가사까지. 그러니까 다 보면은 공격 쪽으로 투입을 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골을 넣어도 비기는 상황이고 또 사실 지금까지 경기를 보면 한국 선수들이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선수를 많이 투입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선택이었고요. 실제로 또 이 투입이 조금 효과를 발휘하기도 했어요. 그 세메도가 크로스를 올린 거를 에페켈레가 이제 헤딩 슈팅으로 가져가려는 게 이게 맞지 않으면서 이제 그 김준홍 골키퍼와 이제 충돌이 발생하면서 페널티킥이 선언이 됐는데요. 이거는 사실 약간 좀 오심이라고 보이죠. 예, 사실 뭐 이 경기를 해설했던 이영표 해설위원도 조금 의아했고 좀 사실 이영표 해설위원이 이런 판정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얘기하는 편인데 경고까지 준 건 확실히 너무했고 페널티킥도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이거는 저는 잘못된 판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됐거나 뭐 심판은 페널티킥을 선언했기 때문에 이제 페널티킥을 진행하게 됐고 비르지니우스가 이제 주장이기도 하고 뭐 공격수로서 키커로 나섰는데 방향을 속이면서 확실하게 득점을 하면서 2대1이 됐고 사실은 뭐 이제 이렇게 추격골을 허용하게 된 상태인데다가 우리가 분명히 체력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안심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네. 그런 가운데 김은중 감독이 또 한 명의 선수 교체를 하게 됩니다. 예, 말 그대로 수비 강한 거죠. 예. 예, 에이스인 강성진 선수를 빼고 수비수인 최예훈 선수를 투입을 한 건데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프랑스는 역시 뭐 공격 라인에서 교체를 했는데 비록 만회골을 넣긴 했지만 조금 지쳤고 특히 결정력에 아쉬움이 있었던 비르지니우스를 빼고 올랭피크 리옹 2군 팀에서 뛰고 있는 레가 선수를 투입을 했는데 비록 하브리그지만 뭐 올 시즌 10골을 넣고 있는 선수고 또 192cm 장신 노리겠다 고공 공격을. 예, 그러니까 사실 이번 그 프랑스 대표팀의 최대 문제가 진짜 9번의 주전급 선수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원래는 백업 선수지만은 진짜 9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를 투입을 한 거죠. 예, 그런 가운데 실제로 이제 TBD가 아까 들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87분에도 실제로 TBD가 이제 시원한 하프바리 슈팅을 때려서 김준원 선수가 이거 정말 대단한 선방으로 막는 장면. 이건 솔직히 슈팅이 워낙 좋았거든요. 예, 김준홍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정말 눈부신 선방들을 많이 보여줬죠. 특히 이제 그 페널티킥 허용한 장면에서 충돌이 있으면서 약간 좀 쓰러져 있기도 했었고 심지어 골키퍼 몸까지 풀었었잖아요. 예. 그래서 교체를 준비하는 듯 싶었는데 본인이 뛰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뛰었었고 그 이후에도 단단한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예,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이 사실 뭐 아시다시피 피파가 이제 카타르 월드컵 때부터 굉장히 이제 많이 주고 있어요. 확실하게 멈춘 시간을 집계해서. 거기다가 골키퍼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에 좀 예. 중단된 시간도 길긴 했어요. 예, 그래서 8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좀 아슬아슬했어요. 비길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가운데 키 큰 선수를 많이 투입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오도베르의 이제 측면 크로스를 이제 장신인 에케펠레가 헤더를 했는데 이 선수 헤딩이 뭐 그냥 허무하게 하늘로 네. 날아갔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시간이 끝나기 직전에는 또 플로랑 다실바의 중거리승이 있었는데 이것까지도 김주원 선수가 안정적으로 잡아냈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은중 감독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연하겠다. 마지막 교체까지 했죠. 이거는 이제 시간 지연용 교체 카드인 거죠. 예. 이영준 선수를 빼고 박승호 선수를 투입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정규 시간 딱 끝나고 조금 뭐 1분 정도 더 주긴 했지만 한국이 프랑스를 2대1로 꺾었고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프리뷰 때 20세 이하 대표팀 레벨에서는 8번 경기를 했는데 우리가 수원 JS컵에서 한 번 이기긴 했지만 우리가 뭐 20세 이하 월드컵에서도 만났고 뭐 우리가 월드컵에서 성인 대표팀이 만나게 됐고 많이 프랑스랑 경기를 했는데 네. 공식 대회에서는 최초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라고 할 수 있죠. 안 그래도 F조 같은 경우는 한국하고 이제 프랑스가 약간 조금 그래도 두 팀이 가장 강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뭐 F조 최강으로 분류되던 프랑스한테 승리를 거두면서 이 정도면 이제 16강 진출 거의 확정지었다라고 봐도 무방한 데다가 조 1위도
뭐 상당히 유력해졌다라고 할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온두라스와 감비아 경기가 이제 열릴 예정인데 24개국 체제이기 때문에 3위도 16강에 오를 수 있다. 예. 그렇다면 1승 1무를 하면 거의 나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1승을 했잖아요. 온두라스와 감비아를 상대로 거의 1무만 해도 16강이 유력해지고 사실 뭐 1승도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어서 16강에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승리를 거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방심하면 안 돼요. 20세 이하 월드컵은 또 이변이 많은 대회이기도 하기 때문에 5월 26일 금요일 새벽 6시에 있을 온두라스전도 또 잘 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은중 감독이 준비한 이 전략적인 부분들과 한국 선수들이 보여준 투지에 넘치는 플레이들로 많은 감동을 줬는데 4년 전 준우승 때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의 주요 소식들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